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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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 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chen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5년 1개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7년. 로버트 박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첫 성공, 2023년 5월 2차 성공, 2025년 11월 4차 성공, 첫 독자 개발 로켓으로 4연속 성공까지 3년 5개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요. 국방부에서 온 제임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3차 발사는요? 4차라고 하셨는데 2023년 5월 3차도 성공입니다. 제가 4차를 강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3차와 4차 사이에 2년 반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발사체 기술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했습니다.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스페이스X처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민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 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 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첸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5년 1개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7년. 로버트 박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첫 성공, 2023년 5월 2차 성공, 2025년 11월 4차 성공. 첫 독자 개발 로켓으로 사연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 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 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첸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 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 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첸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5년 1개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7년. 로버트 박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첫 성공. 2023년 5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 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 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첸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5년 1개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7년. 로버트 박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첫 성공, 2023년 5월 2차 성공, 2025년 11월 4차 성공, 첫 독자 개발 로켓으로 4연속 성공까지 3년 5개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요. 국방부에서 온 제임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3차 발사는요? 4차라고 하셨는데.
2023년 5월 3차도 성공입니다. 제가 4차를 강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3차와 4차 사이에 2년 반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발사체 기술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했습니다.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스페이스X,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 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chen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5년 1개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7년. 로버트 박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첫 성공, 2023년 5월 2차 성공, 2025년 11월 4차 성공, 첫 독자 개발 로켓으로 4연속 성공까지 3년 5개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요. 국방부에서 온 제임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3차 발사는요? 4차라고 하셨는데 2023년 5월 3차도 성공입니다. 제가 4차를 강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3차와 4차 사이에 2년 반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발사체 기술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했습니다.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스페이스X처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민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기술을 완성한 뒤 민간에 이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민간 첫 발사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chen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예상보다 훨씬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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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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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적힌 단 한 줄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결국 42년 만에 선진국들을 추월한 겁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CNN은 6개 헤드라인으로 긴급 보도했고, 일본은 추월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 숨기고 싶었던 46년 전의 비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기술자에게 보드카를 먹이며 기술을 훔쳐 배운 이야기. 그리고 버린 종이를 주워 밤새 번역했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의 견제를 뚫은 한국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200톤이 넘는 발사체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고 18분 25초 후 지구 궤도 600km 지점에 위성 13기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CNN 속보로 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린 휴대폰 알림이었죠.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한국이 로켓을 쐈다, 성공했다. 그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지 30분도 안 돼서 제 상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우주정책연구소에서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마이클 던입니다. 나사에서 15년, 이후 민간 싱크탱크에서 8년, 총 23년간 우주정책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중국의 창정 5호, 인도의 PSLV까지 웬만한 발사에는 더 이상 놀라지 않게 됐죠. 그런 제가 그날 브리핑룸에서 경험한 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3명, 국무부에서 2명, 나머지는 저처럼 민간 분석가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에 이 정도 인원이 모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불꽃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그리고 위성 투입까지. 자, 시작하죠. 브리핑을 주관한 건 로버트 chen 박사였습니다. 전 나사 부국장 출신으로 지금은 저희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CNN, AP, 로이터 전부 속보로 다뤘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 시간에 소집한 건 단순히 발사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임라인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1957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우주 개발국들의 첫 성공, 시점과 연속 성공까지 걸린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국, 1958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4년 2개월.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소련, 1957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2년 8개월. 또 하나의 점. 중국,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5년 1개월.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1970년 첫 성공 후 연속 성공까지 7년. 로버트 박사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첫 성공, 2023년 5월 2차 성공, 2025년 11월 4차 성공, 첫 독자 개발 로켓으로 4연속 성공까지 3년 5개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잠깐요. 국방부에서 온 제임스 밀러가 손을 들었습니다. 3차 발사는요? 4차라고 하셨는데 2023년 5월 3차도 성공입니다. 제가 4차를 강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3차와 4차 사이에 2년 반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발사체 기술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했습니다.
4차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민간 기업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스페이스X처럼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민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기술을 완성한 뒤 민간에 이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민간 첫 발사에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로버트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발사 속도가 빠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일요일 새벽에 긴급 브리핑을 소집할 만한 일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후발주자 아닙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나라인데요. 로버트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뭐랄까요?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나사에서 15년 일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MTCR이 뭔지 알겠군. 물론이죠.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입니다.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이죠. 맞아. 그럼 한국이 MTCR에 언제 가입했는지도 아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2000년대 초반 아니었나요? 2001년 3월이야. 33번째 가입국이었지. 로버트 박사가 화면을 또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타자기로 작성된 것 같은 영문 문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마이클?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단에 CLASSIFIED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아래로 DCLASSIFIED라는 스탬프가 더 찍혀 있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라는 뜻이었죠. 1979년 문서인 것 같은데요. 한미 간의 어떤 협정 같습니다. 맞아.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야.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박사님. 이번에는 국무부에서 온 사라 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1979년이면 46년 전인데요. 그게 오늘 브리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로버트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라. 46년 전. 한국 누리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4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한 발사 성공 분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한국이 지난 46년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그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물었지. 왜 일요일 새벽에 긴급 브리핑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해 주겠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야. 이건 46년간의 봉쇄를 뚫고 나온 결과물이야. 그리고 그 봉쇄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있었어.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마이클. 미국이야. 우리가 46년간 한국의 우주 개발을 막았어. 저는 23년간 우주 정책을 분석해왔습니다. 나사에서 일할 때도, 지금 싱크탱크에서 일할 때도 수많은 보고서를 읽었고 수백 건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충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화면에 띄운 문서는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였습니다. 46년 전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비밀협정이었죠.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문서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 생산, 보유하지 않는다. 180km.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왜 이런 협정이 체결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이 1970년대 한반도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여러 개의 화살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비밀리에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걸 미국이 알았군요. 제임스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카터 행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한국은 동맹국 아닌가요? 사라 존슨의 질문이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말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맹국의 자주권을 제한했다는 얘기로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1979년 미국은 한국의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미사일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머무른다. 두 번째 선택지. 서명을 거부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잃는다.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 한국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었고 북한의 위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6년 전 일이라지만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180km면 정말 짧은 거리잖아요. 북한 전역을 커버하려면 적어도 500km는 필요한데 그 정도 제한이면 사실상 무력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의도한 바였습니다. 로버트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가 문서의 다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두로만 전달된 내용이죠. 구두요? 네. 기록에 남기지 않은 채 전달된 내용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밀 협정의 구두 조항이라니. 뭔가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우주발사체 개발도 제한한다. 우주발사체요? 미사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기술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로켓 엔진, 유도 시스템, 추진체 기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 그 기술을 미사일에 전용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우주발사체 개발도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사일만 제한한 게 아니라 우주개발 자체를 막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잠깐요, 박사님. 사라 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1979년부터 로켓 개발 자체를 못한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감시했으니까요. 로버트 박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연도별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979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의 움직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980년대 소규모 연구만 진행, 실질적 개발 없음. 1990년대 과학로켓 KSR-1, KSR-2 개발 소형, 관측용. 2000년대 나로호 프로젝트 시작하지만 일단은 러시아 기술. 보시다시피 한국은 거의 20년간 독자적인 로켓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 와서야 작은 과학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우주 발사용이 아니라 대기권 관측용이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응시했습니다. 미국은 1958년에 이미 익스플로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를 발사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까지 제대로 된 로켓도 없었다니. 박사님, 그러면 일본은요? 일본도 미국 동맹국인데 일본은 1970년에 이미 자체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거였죠. 맞습니다, 마이클. 일본은 1970년에 람다-4S 로켓으로 오수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력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왜 한국만 제한받은 건가요? 로버트 박사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바다로 분리돼 있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을 더 경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미국은 한국을 일본만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군사정권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였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 정권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허용하는 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평화헌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6년간 혼자서 로켓을 개발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46년이 아닙니다. 로버트 박사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42년입니다. 2021년까지. 2021년이요? 4년 전. 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된 게 2021년 5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됐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 한국이 미사일 개발 제한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잠깐요, 박사님. 그러면 1979년부터 2021년까지 42년간 한국은 계속 제한을 받은 건가요? 중간에 완화된 적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화될 때마다 또 다른 제한이 따라붙었죠. 로버트 박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의 타임라인이 상세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변천사입니다. 46년 전부터 4년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79년 최초 양해각서 사거리 180km, 탄두 500kg, 1990년 1차 개정, 2001년 2차 개정 MTCR 가입, 2012년 3차 개정, 2017년 4차 개정, 2020년 5차 개정, 2021년 완전 폐지, 1979년 양해각서 이후 첫 번째 변화는 1990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1990년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1990년 개정에서 사거리는 180km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죠. 그가 화면에 문구를 띄웠습니다. 군사용, 과학용, 산업용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 시스템의 개발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한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요, 박사님. 이건 더 강화된 거 아닌가요? 1979년에는 미사일만 제한했는데 1990년에는 모든 로켓을 제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클. 1990년 개정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요? 왜 더 강화한 건가요? 사라 존슨의 질문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죠.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확실한 제한을 원했습니다. 군사용 미사일만 막아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민간 우주 기술도 군사 전용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맹국의 성장을 막으려 했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1990년대 미 국무부 발언록이었습니다. 이건 1995년 미 국무부 관리의 발언입니다. 화면에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주로켓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나요? 비공식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이 우주로켓을 개발하려 할 때마다 미국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이요? 로버트 박사가 목록을 띄웠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 금지.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로켓 관련 기술을 판매하는 걸 막았습니다. 둘째, 국제 압박. 유럽과 일본에도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셋째, 부품 수출 통제. 로켓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처음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우주 기술을 가진 모든 나라가 한국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2001년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MTCR 가입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2001년 3월
한국이 MTCR에 가입했습니다. 33번째 회원국이었죠. 이 가입의 대가로 한국은 사거리 제한을 300km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180km에서 300km로요? 그래도 여전히 짧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MTCR 가입으로 한국이 미사일 비확산 체제의 일원이 됐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책임 있는 나라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 가능해졌나요? 로버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MTCR에 가입했는데도요? MTCR 가입은 수출 통제 체제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한국의 로켓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족쇄가 살짝 느슨해졌다가 다시 조여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2012년 또 한 번 완화됐습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요. 하지만 우주발사체 제한은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에는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체 연료 로켓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고체 연료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타임라인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드디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42년 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2년.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누리호를 개발한 건 2021년 이후인 건가요? 로버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누리호 개발 시작 시점은 2010년입니다. 2010년이요? 그때는 아직 미사일 지침이 유효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제한 속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채로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요? 기술도 없고 부품도 못 사고 도움도 못 받는데 어떻게 로켓을 개발합니까? 로버트 박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42년의 봉쇄를 뚫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에게 42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까지 우주 기술을 가진 모든 나라의 협력을 제안했죠. 결과는요?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여러 나라가 표시돼 있었고 대부분이 빨간색 X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거절. 프랑스, 거절. 일본, 거절. 중국, 거절. 인도, 거절. 딱 한 나라만 다른 색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러시아만 녹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러시아요? 네. 러시아만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요?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국인데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잖아요. 왜 러시아가 도와준 건가요? 로버트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1990년대 후반 러시아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우주 기술이라도 팔아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술을 팔면서 미국을 살짝 견제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로호가 탄생한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탄생했습니다. 1단 로켓은 러시아가 제공하고 2단은 한국이 만들었죠. 저는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자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국. 동맹국이 적국의 손을 잡아야 했던 아이러니.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이클. 로버트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로켓을 제공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러시아 기술자 옆에서 일했지만 핵심 기술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기술을 익힌 건가요? 로버트 박사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휴식 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42년의 봉쇄를 뚫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드카와 버려진 종이 이야기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2년간의 봉쇄, 전 세계의 거절, 유일한 파트너였던 러시아마저 핵심 기술은 숨겼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누리호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됐을까요? 10분 후 시작될 브리핑이 기다려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우리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알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10분 휴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42년간의 봉쇄, 우리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한 일,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들이 전부 거절했다고요. 화면에 다시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세한 정보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조광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요? 제임스 밀러가 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의 전 원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우주 개발을 이끌었던 분이죠. 이분이 직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목록을 띄웠습니다. 미국, 조광래 원장이 나사와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결과는요? 화면에 DCLINED라는 빨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거절. 이유는 기술 보안이었습니다. 미사일 전용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명목이었죠. 프랑스는요? 사라 존슨이 물었습니다. 프랑스도 거절했습니다. 아리안 스페이스에 접촉했지만 미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상업적 경쟁 우려였지만요. 일본은요? 일본. 로버트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은 조금 복잡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 교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분야만큼은 달랐습니다. 왜요? 경쟁 의식이었습니다. 일본은 1970년에 이미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우주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한국의 기술을 넘겨주면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 간 경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거절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봤습니다. 적의 친구에게 기술을 넘겨줄 이유가 없었죠. 인도는요?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는 독자 개발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들도 어렵게 기술을 쌓았는데 왜 남에게 주겠습니까? 로버트 박사가 지도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전부 빨간 X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우주 기술 보유국 중 한국에 문을 열어준 나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러시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저는 아까 들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러시아가 돈이 필요해서 협력했다고요. 맞습니다. 1990년대 후반 러시아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우주 프로그램 예산이 급감했고 기술자들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외국에 기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로호가 탄생한 거군요. 네. 2002년 한국과 러시아는 나로호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1단 로켓을 제공하고 한국이 2단 로켓과 위성을 만들기로 했죠. 로버트 박사가 나로호 사진을 띄웠습니다. 길쭉한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로호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죠. 발사 결과는요? 2009년 1차 발사. 실패. 페어링 분리 문제였습니다. 화면에 폭발하는 로켓 영상이 나왔습니다. 2010년 2차 발사. 실패. 발사 137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또 다른 폭발 장면. 2013년 1월. 3차 발사.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4년이나 걸렸네요. 첫 발사부터 성공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로호가 성공했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일단 로켓 기술을 못 얻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일단 로켓을 제공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완제품만 넘겨준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단 로켓 내부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로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러시아 기술인데. 바로 그겁니다. 마이클. 한국도 그걸 알았습니다. 나로호는 성공이었지만 동시에 한계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해서는 진짜 우주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걸요.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심합니다. 100% 독자 개발을. 화면에 누리호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3월, 한국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나로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1단부터 3단까지, 엔진부터 유도장치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기로 한 겁니다. 기술도 없이요? 네, 기술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시작한 겁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로켓 개발은 첨단 기술 중에 첨단인데, 기반 없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로버트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기술을 익혔는지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보드카 작전. 로버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웃지 마십시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웃음이 멈췄습니다. 나로호 개발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은 러시아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당시 사진을 띄웠습니다.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 옆에는 항상 경호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FSB, 옛 KGB 요원들이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질문을 하면 경호원이 먼저 제지했습니다. 경호원이요? 사라 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기술까지 넘겨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면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배웠나요? 여기서 보드카가 등장합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나로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 엔지니어의 증언입니다. 익명으로 남긴 기록이죠.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은 낮에는 입을 꾹 다물었다. 경호원 눈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녁에 보드카를 3잔쯤 마시면 달라졌다. 말이 많아지고 경계가 풀어졌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러시아 기술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보드카를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다. 3잔쯤 마시면 기술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직접적으로 물으면 안 됐다. 애둘러서 물어야 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경호원이 없을 때였다. 경호원도 사람이라 화장실은 가야 했다. 그 짧은 순간에 핵심 질문을 던졌다. 대답을 들으면 바로 외웠다. 메모하면 들킬 테니까. 저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다음입니다. 로버트 박사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버린 종이. 네. 러시아 기술자들이 계산하다가 버린 종이, 메모지, 심지어 담배갑 뒷면에 적은 낙서까지.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걸 몰래 주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워서 어떻게 했나요? 밤새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몰라서 사전 펼쳐놓고 한 글자씩 번역했습니다. 수식이 적혀 있으면 어떤 공식인지 역추적했습니다. 그렇게 조각조각 기술을 맞춰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실화인가요, 박사님? 제임스 밀러가 물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 엔지니어들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보드카 작전과 버린 종이 수거. 이 두 가지가 한국이 러시아에서 얻어낸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게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많지 않았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들, 힌트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했다고요? 네. 그 힌트들을 바탕으로 자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고, 폭발하면 원인 분석하고, 또 다시 만들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2010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착수, 2016년 75톤급 엔진 첫 연소 시험, 2018년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부분 실패,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2년입니다. 2010년 개발 시작부터 2022년 첫 성공까지 12년 동안 한국은 맨 땅에서 로켓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년. 보드카 3잔으로 시작해서 버린 종이 주워서 번역하면서 그렇게 12년을 버틴 거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이건 정말 대단한 스토리인데. 로버트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기술 협력이었으니까요. 둘째는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도, 유럽 언론도 한국의 우주 개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가 뭘 하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저는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42년간 막았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익혔다니.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몰랐거나 알아도 무시했다니. 하지만 보드카 작전만으로는 로켓을 못 만듭니다. 로버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힌트는 얻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로버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7만 개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37만 점. 37만 개요? 사라 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나사 하나, 볼트 하나까지 전부 합치면 37만 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중 94.1%를 국산화했습니다. 94%요? 정확히는 94.1%입니다. 거의 전부를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죠.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37만 개의 94%면 약 35만 개. 35만 개의 부품을 직접 개발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아까 기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은 없었지만 기업은 있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300개가 넘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부 합쳐서 300개 이상이죠. 화면에 기업 목록이 스크롤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5톤급 엔진 제작,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부품 조립, HD 현대중공업 발사대 제작, 현대로템 연소시험 설비, 두원중공업 추진제탱크, 비츠로넥스텍 연소기, 유콘 시스템 지상제어, 스페이스 솔루션 추력 시스템, 덕산랩 코어스 GPS, 다남 시스템즈 전자탑재. 이 회사들 대부분은 우주 분야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들던 회사, 조선소 하청업체, 전자부품 회사, 이런 곳들이 모여서 로켓을 만든 겁니다. 경험 없이 어떡해요? 배웠습니다. 항우연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기업들이 배워서 만들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10년을 반복한 겁니다. 로버트 박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75톤급 엔진을 예로 들어보죠. 이건 누리호의 심장입니다. 1단의 4기, 2단의 1기, 총 5기가 들어갑니다. 엔진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복잡한 배관과 노즐이 얽혀 있는 기계였습니다. 이 엔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수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죠. 일본은요? 일본도 액체연료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순수 독자 개발은 아니죠. 한국은요? 한국은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75톤급 엔진을 처음 설계할 때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주운 종이 조각, 공개된 학술 논문,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엔진 개발에만 얼마나 걸렸나요? 6년입니다. 2010년 시작해서 2016년에 첫 연소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 6년 동안 폭발 사고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요? 네.
로켓 엔진 개발은 폭발의 연속입니다. 연소실 압력이 잘못되면 폭발하고, 터보펌프가 고장나면 폭발하고, 냉각 시스템이 문제 생기면 또 폭발합니다. 로버트 박사가 연소 시험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다가 갑자기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폭발을 수십 번 겪으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걸린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수입하지 않았나요? 부품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게 빠르고 싸지 않습니까? 로버트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팔지를 않았습니다. 네. 로켓 핵심 부품은 전략물자입니다. 미사일에 전용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의 핵심 부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네요. 직접 만들거나 포기하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37만 개를 직접 만든 겁니다. 로버트 박사가 투자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투입된 총 비용은 1조 9,572억 원입니다. 한화로 약 2조 원이죠. 2조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민간 투자 비중입니다. 화면에 파이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총 투자금 중 민간 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전체의 75%가 민간 투자였습니다. 75%요? 네.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물론 국가 프로젝트였지만 기업들도 미래를 보고 베팅한 거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0개 기업이 모여서 37만 개 부품을 만들고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다. 경험도 없이, 기술도 없이 그냥 해낸 거였습니다. 박사님, 사라 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왜 아직도 이야기가 계속되는 건가요? 로버트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22년 성공 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발사로 한국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독자 개발 로켓으로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도 첫 로켓 개발 후 연속 성공까지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박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3차 발사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사들이었습니다. 항우연 인력 유출 심각, 누리호 핵심 연구원 대거 이탈, 민간 이전 앞두고 기술 공백 우려. 3차 성공 후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공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첫째, 민간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누리호 기술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로 넘어가면 항우연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했습니다. 둘째, 처우 문제였습니다. 10년 넘게 로켓 개발에 매달렸는데 월급은 민간 기업보다 적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셋째, 번아웃이었습니다. 12년간 로켓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빠진 거죠.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항우연 퇴사자 28명, 그중 발사체 연구소 퇴사자 7명, 2040대 퇴사자 25명, 28명이 퇴사했습니다. 그중 20대에서 40대가 25명이었습니다.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